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최대 4주간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출구 찾기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전쟁이 자칫 장기화할 우려가 큰 데다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목표 달성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의 수렁에 빠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기조와도 배치되는데 이 때문에 이란군 수뇌부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판단하면 이란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나도 동의했다며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 역시 압박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An Iranian regime armed with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uld be a dire threat to every American.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미국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응답자 중 반이 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중동 봉쇄 장기화로 인한 기름값 상승 등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입니다. 사태 장기화는 길게 보면 핵 확산까지 부를 수 있는데 이는 곧 동아시아 정세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메네이 사망을 지켜본 북한으로서는 더욱 핵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반대한다는 4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9%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미 전역의 성인 1,2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군 기지는 물론 인근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이어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부 장효인 기자와 함께 현재 이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현재 이란 공습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현지 시간으로는 지난달 28일 시작됐죠. 미국은 한 손에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외교를 쥐고 이란과 3차례 핵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무력 개입을 선택했습니다. 공습 15시간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했고요. 지도부 주요 인사들도 대거 제거했습니다. 아직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은 채 상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아랍국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숨 쉴 틈 없이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미국은 최근 이란 공습에 전략 폭격기 B2를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2는요, 공중급유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 논스탑으로 도달할 수 있어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립니다.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루카스 드론과 사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수많은 미군의 핵심 군사 자산들도 이란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 본부를 대부분 파괴하고 함정 9척을 격침했다면서 나머지 함정들도 곧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이란 군사작전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현재 현역과 함께 복무 중인 예비군 5만 명에 더해서 예비군 10만 명에 추가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작전을 천명한 뒤에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영내 미군 기지 27곳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본부와 방위산업단지 등을 공격했고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주요 걸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가세해서 이스라엘의 타격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요.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힌 뒤에 이곳을 지나가려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전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선 미 중부사령부는요, 군사작전을 감행한 뒤에는 처음으로 미군 측 사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완전히 다른 집계를 내놨습니다. 각국의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거 지역 등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걸로 추정되는 공습 때문에 학생 160명이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란 사태와 관련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친이란 무슬림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습격하려다가 9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이란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은 이민자가 텍사스주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로 사상자를 내서 FBI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영상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6분짜리 영상 성명을 냈는데요. 우선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Last night, all over Iran, the voices of the Iranian people could be heard cheering and celebrating in the streets when his death was announced. The entire military command is gone as well, and many of them want to surrender into saving their lives. They want immunity. They're calling by the thousands.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3명이 전사한 걸 언급하면서 복수를 다짐했고요. 이틀간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체계 등 수백 개 표적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습에 거듭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공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군경에겐 투항을, 이란 국민에겐 신정체제 전복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영상 성명으로 이란 공격 개시를 발표한 이후에 현재까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마련된 상황실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을 때처럼 이곳에 머물면서 국가안보팀과 이란 상황을 모니터링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또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요, 비슷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시사주간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와 대화할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대화할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계획보다 앞서고 있다. 작전이 매우 잘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하메네이 등 핵심 인사들을 예상보다 빨리 제거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NBC 방송 인터뷰에서는 군사작전의 단기 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장기 버전을 택할 수도 있다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열려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공격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면 공격을 멈출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란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잃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란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이번에도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unprecedented and a big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at a leader of another country is assassinated by foreign forces. So that would make this conflict or this war of aggression by Americans against us even more dangerous, more complicated, and
would add perhaps new aspects to that. Assume that it takes a short period of time, maybe in 1 or 2 days, they will elect a new leader for the country, inshallah.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보복을 자제하란 트럼프 대통령 경고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란 자위권에 한계는 없다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거라고 응수했고요. 이번 공격으로 군이 피해를 입긴 했지만 군사 역량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협상 중에 이란을 공격한 건 이번이 2번째고 이는 매우 씁쓸한 경험이 됐다면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하메네이 추도사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복수하고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란은 현재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최고 지도자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이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는데요. 이란은 1989년 일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사망했을 때도 바로 다음 날에 하메네이를 새 수장에 앉힌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하메네이의 차남과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또 이란 신학교 시스템의 수장 등이 후보군에 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이란 공격으로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당장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습을 받은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통행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운송되는 세계적인 원유 수송로입니다.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는 10% 가까이 뛰어올랐는데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적용됐던 월별 증산폭이 하루 13만 7천 배럴이니까요. 훨씬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진 미지수인데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1억 배럴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증산 규모가 0.2%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이 안정될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을 아무리 늘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운항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제 수출 물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 프로젝트 국장은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약 70%와 천연가스 3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한 중동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고 이 자원들은 한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총 1억 배럴 이상의 원유와 50일 넘게 쓸 수 있는 액화 천연가스를 보유하고는 있지만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지적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물류난이 경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할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한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길면 4주 동안 이어질 거라면서 그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공격이 일주일 넘게 길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따라서 사태가 너무 장기화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이 충분히 약해졌고 지도부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지도부와 대화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이란의 새 지도부가 어떤 모습이냐입니다. 만약 서방의 비교적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핵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이스라엘과 이란도 갈등을 풀 기회가 생기고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주변 무슬림 국가들 간의 공존의 길이 열리는 등 중동 지역에 새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란의 군사 강경파가 권력을 쥐고 반미 노선을 심화한다면 상황이 호전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핵이 없어서 당했다 이렇게 각성하고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열을 올릴 수도 있죠.
실제 많은 전문가들도 수십 년간 정권을 이끈 하메네이 세력을 몰아내고 당장 이란을 장악할 통일된 반정부 세력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란을 친서방 체제로 탈바꿈하려면 단기적인 공습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영내 친이란 무장 세력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거 가세한다면 전선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의 탄약 비축량이 고갈된다면 이 역시 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전망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هناك احتمالان بالحد الأدنى، إما أن تتمكن إيران من الصمود والمواجهة، وإما أن تنكسر إيران في مواجهة أمريكا وإسرائيل، مما يعني استئناف واستكمال الاندفاع الأمريكي والاستباحة الإسرائيلية إلى حد الإطباق على كل المنطقة بعد الانقضاض على إيران. Now, for President Trump, I don't think he has a regime change or a day after strategy. He has a wish or a hope that by degrading the Iranian state's repressive capacity, the Iranian people can come to the streets and take th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란의 우방국과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 반응도 좀 짚어주시죠. 예, 유럽 반응 먼저 말씀드리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은 국가들까지 이란이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3국 정상은 해당 지역에서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 이란 내 군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프랑스 해군의 샤를드롤 항공모함 전단은 다른 작전을 멈추고 중동 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도 걸프 지역 해군 임무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전력 태세를 계속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6개국 외무장관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란을 향한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을 이어가면서 이번 공격과 무관한 기지나 산업단지, 공항, 심지어는 민간인까지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하메네이 사망에 애도를 표했는데요. 다만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국도 이번 사태가 물론 달갑지 않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할 때 속내가 복잡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1월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무력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 정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요, 이른바 불량 국가 지도부를 제거해서 친미 정권을 세우거나 안보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게 가장 최근 사례고요. 이란에 개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53년 CIA와 영국 MI6가 합작해서 석유의 국유화를 추진하던 모하마드 모사메크 총리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성향 팔레비 국왕을 복귀시켰죠. 이때 이란에 뿌리내린 강력한 반미 정서가 오늘날의 질긴 악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뒷마당격인 중남미에서도 여러 번 정권 교체 공작을 벌였고요. 2003년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2011년에는 나토군을 주도해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정권을 붕괴시킨 뒤에 어떻게 할지 촘촘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탓에 권력 공백을 틈타서 종파 간의 내전이 벌어지거나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창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사례들은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이번 이란 공습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요, 여론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번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습 결정을 찬성하는 시위와 또 반전 시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 비판은 더 거셉니다. 요약하면요, 전쟁 명분이 빈약했던 겁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행정부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온갖 명분을 찾아내도록 한 사례라고 이번 이란 공습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이란의 선제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전혀 없었고 선택에 의한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도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던 기존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핵 확산 위험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 중이던 이란을 기습 공격하는 걸 본 미국의 적대국들 입장에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핵 개발에 주력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장효인 기자와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올린 2번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이 최대 4주간 이어진다고 전망한 트럼프 대통령.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We have very strong objectiv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직후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육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목표 중 하나로 이란 지도부 축출을 시사했는데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란 지도자 48명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작전 과정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들과 관련해선 앞으로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거라며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으로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But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have waged war against basically civilization. 미국은 이번 작전에 침묵의 암살자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군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도 군사작전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כוחותינו הולמים עכשיו בלב טהרן בעוצמות הולכות וגוברות וזה רק ילך ויתגבר עוד יותר במהלך הימים הקרובים. ועם זאת, אלה ימים כואבים.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10만 명의 추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공습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란은 민간 선박 여러 척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훈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목표로 달성할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에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한 대로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을 겨냥한 군사 공격을 계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이 작전이 4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상황이 빨라서 4주보다 더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목표 달성, 그 목표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예, 4주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달성 기준은 사실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겠죠. 네. 목표를 나눠봐야 되는데 정치적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고 그리고 전략적 기준은 이란에 대한 비핵화 그리고 작전적 목표라고 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군사 인프라를 이제 와해시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미사일, 드론 이런 재고량까지 이제 다 없애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군 산업 기반까지 무력화시키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네. 그게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곧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공식이라는 거죠. 다만 베네수엘라 공식이 중간에 가동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최고 지도자의 후임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반미 전선의 강도를 낮추면 네.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 공식이 가동된다고 하면 완벽하게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인식하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전으로 흐르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부담일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핵 위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좀 정당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 내 여론이 별로 좀 안 좋죠. 베네수엘라 당시에는 사실 4%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29% 정도가 이란 공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여론 약화의 배경 혹은 뭐 이유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명분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작년 6월에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 이란의 핵 능력이 이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핵 문제를 두고 다시 공습을 하느냐?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그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은 군사력 사용이 너무 심하다. 원래 이제 전쟁을 선포한다든가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헌법상으로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1991년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어떤 공식처럼 점점 돼가는 상황에서 그 임계점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이제 밀어붙였는데 사실 상원에서 부결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통제되지 않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이건 마가 진영 내에서의 우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마가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이익을 다 놓치고 말았다. 근데 이제 사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메가 진영에서 보기에는 사주는 너무 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의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 새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아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궁금하고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대화로 가는 것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그 협상장에 같이 앉게 될 상대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협상장에 앉는 것 자체로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많이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면을 전환한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으니까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뭐 공습을 계속 하겠다고는 하지만 공습에서 물밑에서는 협상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태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습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강대강 구도를 계속하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정치적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 전략적 목표까지 달성할 때까지 지속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소모전이 지속되는 거예요. 소모전은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군사력이 이제 사실은 거의 와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어떤 잔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처럼 게릴라전 혹은 비정규전을 통해서 소모전을 지속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협상장에 앉게 되는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이 첫 번째라고 봐야겠죠. 국면 전환. 세 가지 다 결국은 협상장에 앉게 되겠지만 첫 번째 경우가 가장 빠르고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늦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란에서는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아무래도 하루 이틀 안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라리자니, 알리레자 아라피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후보군들 가운데서 차기 지도자로 어떤 인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거에 앞서서 좀 큰 정치 지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현재의 최고 지도자 체제를 지속하느냐 혹은
팔레비 왕조로 복원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이란에 완전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거론된 인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면 세 가지가 주요한 요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과도 체제. 지금 3인으로 구성돼서 최고 지도자 권한 대행 체제가 있잖아요. 그 체제의 지금 상황 관리, 입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정 체제를 가장 잘 이어받아서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느냐. 이게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모주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메네이 차남이고, 네. 그다음에 아라피 같은 경우는 성직자나 전문가 회의에서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고, 라리자니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최측근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 강점이 있고, 세 번째 변수는 이란 혁명 수배에 대한 장악력이 누가 있느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같은 경우가 장악력이 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최고 지도자의 후임을 잇게 될 차기 권력자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대회 노선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기존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면, 즉 지금 신정 체제, 최고 지도자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면 대외 전선의 그 목소리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여기에서 신정 체제에서 바로 지금 반미에서 친미로 돌아선다고 하면 신정 체제를 지지했던 그룹의 지지를 다 잃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전술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술적으로 일부 미국과 대화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임시 처방 같은 건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란에서는 핵 협상 과정에서 농축 우라늄 희석이라는 유화책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군사 공격을 받아서 최고 지도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이 이란의 입장에서 뭐 앞으로도 이 핵을 좀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을 계속 붙잡고 있게 될 그런 동력이 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란은 핵무기가 있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깨달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핵을 만들고 보유하는 과정에서의 전략과 지략은 좀 더 정교화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즉 친이란 국가인 이런 국가도 도움을 못 주고, 걸프 국가도 사실은 미국의 주권 어떤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스탠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좀 다른 스트레스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대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숙제도 아마 안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고려한다고 하면 일단은 차후에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할 때 크게 일단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후속 협상의 여지로 남겨두면서 시간을 끌고 비밀리에는 핵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번 공습 사태가 어디까지 좀 확장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보복에 가세하면서 일단 전선이 좀 확장된 모양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친이란 무장 세력들도 있잖아요. 뭐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마스, 후티 반군 이렇게 있는데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좀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군사 시나리오 세 가지 중에서 소모전으로 갈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선 확대는 보면 제한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국가 행위자 위주로 해서 이란을 지금 두둔하거나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 그것도 이제 대북격인 최고 지도자가 암살됐기 때문에 보복 항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하마스 같은 경우는 순위파지만 그래도 이란이 뒤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보답 차원에서 나서주는 거지, 다른 사실은 국가 행위자, 걸프 국가들은 이렇게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역량을 어떤 펼쳐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우발적인 충돌이 자칫
확장될 어떤 개연성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게 걸프국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의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미군 시설만 표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걸프국들은 이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에도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프국에서 만약에 맞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더 확산할 가능성이 더 충분히 있는 거죠. 그 경우는 이제 이란에서 사실은 도박 같은 도박을 함으로써 자칫 빠지게 될 큰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읍소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래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을 좀 줄이고 그 위협을 좀 낮추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네.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국을 상대로 미군 기지만 타격하는 게 아니라 시민까지 피해를 주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걸프 협력회의 외교장관이 모여서 지금 이란의 행동을 굉장히 우려를 표시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란을 두둔하는 상황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리스크와 기회 요소가 동시에 있는데 이게 과연 이란 입장에서 리스크 요소가 될지 기회 요소가 될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해주신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또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리도 어떤 좀 대비책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와 LNG 같은 경우에 대중동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70%, 30%인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기화 되면 더 심하죠. 그리고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그 유조선이 피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영역이 지금 위협에 도전을 받는 해양 영역이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주까지 간다면 굉장히 그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뭐 대책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원유가 이제 상승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배럴당 70달러인데 지금 8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장기화되면 계속 오르겠죠. 네. 그러면 석유화학 등 관련된 어떤 기업의 산업 단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되고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해양 길이 막히면은 수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총체적으로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유류세를 좀 하락해서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이런 게 단기적인 방안으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대중동 에너지 안보 의존도를 좀 낮추고 다변화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또 세상 교통로가 막히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제인식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해양 안보 관련 범정부 어떤 대책반이 상시 가동되거나 오히려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요. 앞서 마두로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하메네이 사망도 굉장히 좀 남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서는 하메네이 사망 인정 하루도 안 돼서 비난 메시지를 냈고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일로 느낄 압박감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사실은 친분이 굉장히 높은 국가였어요. 핵 개발 과정에서도 서로 도움을 좀 주고받았고 그리고 하메네이는 이란판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지금 뭐 사망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없는 거죠. 핵 무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절감했을 테고 다만 외무성의 담화를 보면 핵 보유라는 어떤 기재뿐만 아니라 대화의 여지도 남겨둔 게 이제 같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그 메시지가 미국을 규탄을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은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미 대화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준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반미 전선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로 봐서는 두 가지 이제 뭐 그 핵 보유국으로서 나가는 여러 기재와 또 두려움 이게 다 같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북미 대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만 이거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하려면 네. 강대 강만으로는 안 된다. 여지를 좀 줘야 된다. 제9차 당대회에서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하나를 제시했잖아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만 고수해서는 자칫 예기치 못한